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 존중한다 이런 정부 입장도 나왔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로써 모든 논란이 종식되는 계기가 됐다면서 답정너 선동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내용 국민의힘 원내수석부 대표인 이양수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정부와 국민의힘의 공식 반응은 IAEA의 최종 보고서는 존중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물론 정부는 후쿠시마 시찰단 보고와 합쳐서 최종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자, 그런데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했던 이 얘기, 답정너 선동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목적이다. 이 김기현 대표의 발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사실 일본의 방류객이 국제적으로 기준에 부합하다. 그건 우리가 존중한다. 하지만 아직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더 검토해서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사실 이런 것들이 과학적 접근이죠. 예. 그런데 민주당은 보고서 발표 단 2시간 만에 깡통 보고서라는 얘기를 내놨거든요. 네. 아무리 보고서 검증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2시간 만에 그 보고서를 다 검토하고 깡통 보고서 다 얘기하는 것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 관련한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염려가 돼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 대선 불복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 탄핵 구호들이 지금 시위장에서 넘쳐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민주당이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국익을 위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니고 이건 정치적 접근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김기현 대표가 하시는 거죠. 이런 문제를 대응할 때 사실 이성적인 접근이 있고 감성적인 접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를 이제 이성적으로 반대하는 측면도 있고 감성적으로 반대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성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과학적인 기준이라든지 정부의 최종 보고서 발표 이런 것들로 좀 설득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감성적으로 반대하는 측면들 있잖아요. 아, 이거 왠지 좀 불안하고 왠지 찜찜해.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사실 저도 옆나라, 바로 옆나라의 이웃나라에서 오염수를 방출한다 그러니까 저도 우려스러워요. 예. 여론조사하면 아마 우려가 한 80%? 80% 된다는데 거기 아마 저도 포함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 지역도 사실은 옆나라에서 오염수 방출한다는데 좋아할 옆나라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어허. 그렇지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국제 기준을 가지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원전 오염수를 배출을 하거든요. 원전 온배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삼중소를 배출하거든요. 중국도 하고 영국도 하고 프랑스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낮은 이런 부합하는 그런 취지로 내보내면은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일본이 하는 것을 바람직하다, 좋다, 박수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이 정말 안전하게 국제 기준에 맞게 하는지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협의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것을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솔직하게 접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광우병 사태 때 제가 그때 현장에 이제 나가가지고 너무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와서 광화문에서 데모를 하니까 예.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과학적으로 정부에 설명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나 하고 가서 한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이 미국산 소고기 도저히 못 드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는 고소형 내각이 싫고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싫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거기에 모이신 분은 대부분 저는 그랬다고 보거든요. 아하. 그래서 탄생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이명박 정부가 완전히 그로기 상태까지 갔죠. 저는 지금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려한다. 하지만 이것을 국제 기준에 맞게 잘 해서 어쨌든 우리 국민한테 피해가 없게 전국의 방사능 농도 점검하는 것도 설치하고 수산물 점검도 확실하게 해서 안전하게 하겠지. 하지만 이 윤석열 정부를 싫어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가 소위 개딸들 이런 분들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지렛대 삼아서 이 정부에 타격을 입혀야 되겠다. 이런 운동권 심리가 작용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 그렇지 않은 대다수 국민들한테 정부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 하셨잖아요. 예. 뭐 구체적인 대책들, 뭐 추가 대책, 어민들을 위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온 거 좀 있습니까? 어제 이제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게 있는지 이것을 철저히 따져야 된다. 이 IEA 보고서만 딱 보고 그거에 따라서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일본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 예. 그 보고서에는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방류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철저히 감시해야 되고 그리고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 대한 수산물을 금지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이번 사안과 전혀 상관없는 WTO 제소 사안이었기 때문에 예. 이거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방사능 검사를 지금 전국에서 21개소 하는데 그거를 좀 더 확대해야 되고 그리고 200여 개소에 달하는 수산물 또는 바닷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피해 업계 지원 대책 이렇게 5가지 큰 주제로 해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이제 수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민주당에서 어제도 긴급 의총이 있었고 오늘 아마 1박 2일 농성함에 항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어제 긴급 의총이 결과인데 민주당의 이 철야 농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4년 전에 우리가 그러다 망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4년 전이라고 하면 아마 패스트트랙. 제가 패스트트랙 때 말씀하시는 거죠? 패스트트랙이 일어났을 때 사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막는 것이 금지돼 있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그 법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막았었거든요. 예. 우리 지지자들 정말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도 뭔가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정말 열심히 철야도 하고 밤새고 광화문으로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중도층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 때 107석이라고 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거뒀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걸 그대로 지금 답습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 아마 의원들도 그럴 거예요. 윤석열 정부 지지율 오르고 지금 자기네 떨어지고 사법 리스크에 돈 봉투에 김남국 코인 사태 여러 가지가 겹치니까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이걸 잡아가지고 어떻게 지지율을 상승시키고 네. 뭔가 우리 국회의원들이 뭘 해야 된다. 아마 지지자들 개딸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지지자들은 박수를 칠 거예요. 예. 하지만 이러는 사이에 중도층들은 떠난다는 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명심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하나만 더 해보죠. 이 수산물 전체가 후쿠시마산뿐만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도 검토한다던데 원내 수석 부대표시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민주당이 정말 발의라면 논의를 하실 거잖아요. 이 법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제가 보기엔 반일 민족주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지금 이제 글로벌 사회거든요. 이게 약간 극우 민족주의적 성격으로 이렇게 민주당이 흐르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뭐냐면 예. 우리 전 세계는 지금 WTO 체제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이라든가 뭐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지 마음에 안 드는 나라 꼭 수입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수입 안 하는 게 통용이 되지 않아요. 당신들 왜 수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제적인 어떤 예. WTO에서 물류를 활발하게 서로 수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못하게 하냐고 일본에서 WTO 제소를 합니다. 예. 그 제소하면은 그냥 우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바로 저희가 져요. 지금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이 금지돼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수입 금지를 했죠. 처음에 네. 원전이 터졌을 때. 예. 그랬더니 일본이 WTO에다 제소를 했어요. 예. 1심 우리가 지고 1심에서 우리가 졌잖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 위험한 걸 어떻게 우리가 수입하냐 했는데 그 바다가 터지고 난 다음에 방사능 조사를 해도 다른 거하고 이미 바다에 다 퍼져버렸기 때문에 그 앞바다는 방사능이 안 나오니까 위험하다고 주장해서 우리가 졌어요. 예. 근데 2심에는 우리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환경이 다르다. 거기는 원전이 그렇죠. 한번 터진 곳이고 우리는 안 터진 곳이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막 수입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말장난 같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에서 2심에 우리가 이겼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그런 법을 만든다 그러면 일본이 당연히 WTO에 제소할 거고 그럼 일본 전체가 어떻게 뭐 방사능에 오염되든가 뭔가 환경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치적 공세인데 예. 국제사회 함께 살아가는 세계인으로서의 대한민국 이런 취지하고는 전혀 바뀐 거거든.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원래 이 약간 진보 정권들이 이렇게 글로벌하고 열리고 개방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갈수록 폐쇄적이고 뭐 극우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후쿠시마산, 일본 전체가 아니라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 이건 계속 유지할 의지와 자신은 있으신 거죠? 30년이고 50년이고 100년이고 우리나라가 안 하겠다면 안 한 겁니다. 이미 재판이 끝난 거기 때문에. WTO에서 그런 판단을 우리가 재판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 원칙에 다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쪽이 만약에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야 이제 그거 수입해도 될 것 같아라고 이게 모여지고 일본이 그에 상응하는 뭔가 조치를 제시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오염수 방류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그 후쿠시마산을 안 받은 게 아니거든요. 당시에 원전이 터졌을 때 그걸 때문에 우리가 수입 안 하는 조치를 받은 거기 때문에 뭐 이 조치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하고 일본은 이제 수출하고 싶겠죠. 그러면요. 우리 안 하면 그만입니다. 일본이 제가 이제 일본 정부 관계자예요. 자, 한국 IAEA에서 안전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해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밀어붙인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WTO 체제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제소해서 재판에서 결과 받을 때 이번 오염수와 관련해서 안전하다 뭐 불안전하다 이걸로 인해서 재판이 벌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쓸데없이 상관없는 얘기를 저한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는 계속 유지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자, 주제 좀 바꿔보죠.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이권 카르텔 얘기를 대통령이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권 카르텔로 이 김건희 여사 일가 고속도로 게이트 TF 뭐 이거를 구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이 종점, 이 노선 변경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근처로 변경이 됐다. 이 개발 호재를 노리고 종점의 변경 시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 문제를 좀 더 파헤쳐 보고 뭐 이렇게 좀 아직 지금 문제 제기된 초반이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경기도와 그리고 양평군 그리고 국토부가 맨 처음에 이제 두 가지 노선을 가지고 논의를 했더라고요. 그것이 하나가 이제 양서면 쪽으로 가는 거, 하나가 강상면 쪽으로 가는 건데 그 지금 문제가 되는 땅은 상면에 있는 거죠. 강상면이죠. 강상면. 근데 이제 양서면 쪽으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그런 걸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좀 노선을 확실히 결정해야 될 때는 이쪽 그 강상면 쪽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양평 군수라든지 양평 군의 이야기에 따르면 두 노선 다 본인들한테는 좋은데 본인들은 강상면 쪽이 오히려 더 낫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들을 이야기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 논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게 그리고 이 사유가 있다면 분명하게 해라 해서 재검토를 지시한 상황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너무 오버하는 것은 또 정치적 목적이다 이렇게 취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양평군과 국토부와 경기도가 의사 전달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갔으면 결정한 회의라든가 회의록들이 다 있잖아요. 뭐 있겠죠. 그런 거는 뭐 국토부에서 한번 쭉 다 들여다보면은 금방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우연의 일치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저 양서면에서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이 된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변경됐다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데 변경된 것이 아니고 두 개를 양평군에서 올렸는데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를 지금 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강상면에 주변에 김건희 여사 친정의 땅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일종의 우연의 일치인 거다. 요즘 세상에 만약에 이제 정말 특정인들의 땅을 뭐 올려주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논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뭐 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감시 기구라든지 그 어떤 뭐 사법 체계 이런 데에서 그게 과연 자유로울 수 있겠나 하는 저는 의심이 들어서 그거는 아닐 거다. 아마 오비리락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지금 양평 군수 이야기로는 강상면도로에 거기에 이제 그런 종점 인터체인지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해서 땅값이 오를 거라는 거는
그 뭐 정확한 예측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이런 거를 제가 얼핏 듣기에 야 이거 특혜하냐 이거 뭐 좀 뭐 감정을 좀 건드리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좀 더 면밀한 조사와 자세한 설명을 하면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최종적으로 밝힌다는 거죠, 그러면. 밝혀야죠. 왜냐하면은 장관이 그 국회에 와서 그 얘기도 했고 예. 지금 재검토 지시도 내렸고 상황이 어떤 거 된 건지도 파악해보라 그랬으니까 곧 밝혀지겠죠. 알겠습니다. 뭐 국토부의 최종 발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고, 이권 카르텔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권 카르텔 척결.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권 카르텔이라는 게. 우리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 기득권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곳곳에 있습니다. 금융 쪽에 가면 금융 카르텔이 있고요. 법조 카르텔이 가장 심하죠. 예. 뭐 사법부에 뭐 엄청난 지금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밝혀졌듯이 그 학원가에도 그런 그 입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카르텔들이 형성돼 있고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이 기득권들이 그것이 정말 뭐 범죄로 이어지는 그런 카르텔도 있고 범죄는 아니지만 너무 비도덕적이고 자기끼리끼리 해먹는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저해 요소니까 각 부처에서 각 사회에 관계되는 그런 계층이나 분야에서 카르텔을 없애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어느 이 MZ 세대 예. 그 20대, 30대 초반의 직장인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386 우리 임원들이요. 우리 사장님, 부사장님 임원들 80년대 대학 졸업한 우리 사장님들은 영어도 못하고 뭐 법도 잘 모르고 예. 그런데 회사에 무슨 문제 생기면 전화 한 통화로 다 해결한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깔려있는 카르텔이고 20, 30대가 가지고 있는 불공정 심리에 대한 그런 반응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보도를 보셨겠지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거 잘못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했었던 적폐청산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좀 있었고,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잘못하게 돼서 분열과 대립의 정치로 비춰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좀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는데 그런 지적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국회의원 300명이 각자 뭐 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뭐 두 분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보고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했던 거는 정치적인 경쟁자들, 우리들이죠. 네. 우리들을 이 사회에서 아주 없애버려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타겟을 설정해서 저희들을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한 거고 지금 이것은 사회 각 분야에 있는데 뭐 우리의 정치적 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특권 계층, 기득권 계층,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그 제도 시스템을 이제 바꿔나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과 그것을 같이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어떤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 이런 거는 전혀 개입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 카르텔의 경우에 네. 사실 금융 범죄가요 20년 전에 벌어진 거나 10년 전에 벌어지는 거나 1년 전에 벌어지는 금융 범죄가 똑같이 재발합니다. 패턴은 왜냐? 비슷하죠. 제도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제도 개선이 왜 안 되냐? 강력하게 이 제도가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현재 금융 카르텔에 정점에 있는 분들이 민주당 지지자일까요? 우리 당 지지자일까요? 그분들 사실 되게 자본주의 그다음에 시장 경제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지지층에 가까워요. 그 정점에 있는 분들이. 네. 근데 그런 분들을 정치적 유불리에 상관없이 사회에 불공정한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처음에 금융위원장으로 이복현 검사가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 금감원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왜 검사가 금융을 모르는데 가냐 그랬는데 지금 사실 금감원에는 금융을 아는 사람이 오히려 금융을 아는 사람보다 오히려 금융 카르텔을 척결할 사람이 필요했던 알겠습니다. 거죠. 예. 자, 이 얘기 좀 질문해 보죠. 유인촌 전 장관 문체부 문화특보로 임명이 됐습니다. 장관급 특보. 지금 문체부 장관이 교체된 건 아니잖아요. 박병근 장관이 어쨌든 계속 있고 장관이 있는데 따로 장관급 특보가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제가 이제 해외를 나갔는데요. 네. 터키라든가 뭐 그리스 이런 데 나갔는데 저는 요즘 깜짝깜짝 놀랍니다. 거기 파란 눈에 네. 유럽의 소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젊은 분들이 와서 우리가 한국말 할 수 있으면 한국에서 왔냐고 물어보고 네. 한국말로 네. 사진을 찍자 그럽니다. 뭐 K-팝이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인기니까요. K-컬처라고 하는 게 네. 뭐 그 팝부터 시작해서 드라마, 음식 전 세계적인 수준으로 지금 우리가 발전을 했고 알려지고 있고 네. 그래서 한국 물건 팔기도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 K-컬처 이분들이 사실은 국익을 위해서 외교관으로서 그다음에 수출 역군으로서 직접 그 일에 종사하지 않는데도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물 들어올 때 노젓고 바람 불 때 연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이럴 때 문화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그 세계에 과시하고 쫙 끌어올리려면 한 명이 못 떴고 두 명이 못 떴고 세 명이 못 떴습니까? 그럼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장관급 특보를 한 명 더 뒀다는 취지신 건가요? 저는 장관급 특보도 더 뒀고 네. 그 문화체육의 지금 장미란 차관도 현장에 있는 분을 앉혔잖아요. 네. 제가 이제 고시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 잘하는 분들도 필요하지만 현장을 아는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뭐 장관급 차관급으로 포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철학이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뭐 현 정부에 대해서 조각 때부터 뭐 죄송합니다. 대통령실 비서관 인선 때부터 나온 얘기지만 유독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사람들이 많다라는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동관 특보가 아직 방통위원장을 내정되지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뭐 그렇게들 얘기들 하고 이번에 유인촌 특보까지 유독 MB계가 많은 이유는 뭐라고 보고 계신가요? 사실 그 뭐 우리 당 정권이잖아요. 예. 그 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윤석열 정권 이렇게 이어지죠. 근데 박근혜 정권에 계신 분들은 탄핵으로 인해서 적폐로 돼갖고 예. 많은 분들이 전과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직을- 사면복고 됐지만 예. 사실은 그 바로 지금 공직에 나오기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MB 정권 분들이나 박근혜 정권 중에 유능한 분들은 다 이렇게 쓸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예. 뭐 현재 또 새로운 인재가 있으면 또 발굴해 쓰겠지만 뭐 그런 와중에서 아무래도 박근혜 때 인재들은 좀 많이 상처를 입어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